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봐야 할까요? 아마 지금까지 보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아마 이 평양 순환공항, 또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 상공, 또 그리고 동쪽으로 뭐 상당히 날아갔다. 지금은 이제 합참에서 대충 흘러난 이야기는 고도가 한 770km, 또 그리고 사거리가 3,700km.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지난 8월이죠. 8월 말경에 발사했던 이 화성 12형 이 해역과 좀 유사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17일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 도발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과거 경험적 사례 보면은 뭐 도발이 먼저냐 아니면 제재가 먼저냐 이것은 그 차지하더라도 그 도발하면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은 새로운 도발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제재하고 그렇다면은 지난 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여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무력 시의 성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된 이후 북한은 그 외무성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전면 배격하겠다. 그리고 또 힘을 다져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막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미 맞대응 무력 시를 예고했고 그 예고를 행동으로 옮겼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이걸 북한식으로 본다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빈말은 하지 않는다. 뭐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상황인데요. 이번이 이제 유엔 제재에 반발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금 더 강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분석으로 봐도 될까요? 큰 틀에서는 북한은 그 핵 보유국의 지위 확보, 뭐 이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그 핵을 가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하겠다. 막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갖겠죠. 그렇다면은 핵실험, 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면 일종의 미국에 대한 압박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효과가 없다. 무용론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할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가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이 다시 여기 대해서 도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더 강력한 압박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는 압박과 제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압박과 제재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다. 그러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뭐 이러한 여론도 좀 부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조금 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이 나올까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 이런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폭발, 우리도 뭐 나름대로 핵무라든 이걸 동원해 가지고 폭격 시험을 했지요. 이번에도 북한이 이렇게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그 적시 핵무 이걸 통해서 동해상에서 했는 이 핵무라는 것은 뭐 사거리가 뭐 200에서 한 800km 있습니다만도 또 그리고 탄도의 중량도 약 한 100에서 한 500km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북한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폭격 실험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NSC라는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 방안 향후 뭐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한미 간에, 한미일 간에 또 그리고 한중 간에 뭔가 고위 당국자 간에 후속적인 조치 이런 것도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고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북한이 도발하면 전술핵 재배치 힘을 받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CNN과 인터뷰에서 전술핵 이 재배치 반대 여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 핵을 폐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술핵이 도움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도움보다도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 화약고, 군비 경쟁, 더 나아가서 동북아 있어가지고 일본, 대만까지도 전술핵 핵 보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고도한 명분을 줄 수 있다. 막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보여지고 그러나 그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또 다른 재래식 무기라든지 우리의 자주국방 여기에 대해서 강하겠다 막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지금은 이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하겠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이 그 이 억지 차원에서 북한을 이런 전략적 도발한다면은 그 이 요격 미사일 체계를 가동하겠다. 근데 실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적어도 500km 이상의 고도로 날아갈 경우에 요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차원, 과연 일본에 갖춰졌냐? 이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본도 요격을 안 한 것보다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 상을 통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훈련에 의해 가지고 위기 관리에 대해서 뭔가 이 대피소라 이런 것도 하겠죠. 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일본 또 독자 제재 또 그리고 예. 미일 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 체제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면서 협력 체계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렇다면 어떤 외교적 해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 예. 외교적인 압박, 군사적인 억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간단히 말한다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듯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예. 이 북한이 도발하면은 국제사회의 제재,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속에서 그 주기가 짧아졌고 예. 그 주기가 짧아진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됐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결과론적인 해석, 다시 말해서 과거에 대화도 해보고 압박도 해보니까 아무 예. 효과 없다.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도 저는 과정론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보면 94년도에 북한 핵 동결을 이끌어낸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있고 네. 또 2005년도에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9.19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네. 예. 9.19 공동성명에 토대해 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동결하는 2.13 합의가 있고 또 그리고 북한 핵을 불능화까지 갈 수 있는 13 합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남북 간의 대화와 북미 간의 대화 더 나아가서 육자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이 적어도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네. 또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2008년 12월 육자회담이 완전히 중단되고 남북관계도 정체되고 북미대도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과거 25년에 있어가지고 과정론적인 해석에서 해법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국제 규범에 위반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로서 제재와 압박을 한편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이것도
해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의 시점에서 오히려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대화로 이끌어내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북한을? 이번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그 방편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평화적 해결, 네. 그리고 한국의 주도 역할 이렇게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난 6월 이후 한미 정상회담 합의한 이후 미국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했는 거냐, 이 미국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할 필요 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 800만 달러, 이것도 국제기구 WFP와 유니세프를 통해서 주는 거, 이것은 네. 뭡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회에도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속에 보면은 대화 압박 속에서도 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정치 군사 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적인 지원, 협력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정신, 이것이 서로 부합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인도적 지원, 이것은 뭐 남북 관계 우리가 주도한 데 있어가지고 남도 분위기 조성에는 긍정적인 기회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정은 내부 체제가 조금 불안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과거에는 예.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때 그것을 해소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충국요법, 다시 말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측에 대한 서해 NL 침범한다든지 여러 일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 융체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당정군의 모든 직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있어가지고 미세하지만도 2% 내외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대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활동을 했고, 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또 군부에서 쿠데타의 징후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북한에서 당대회라는 것은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 단계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되어 있다, 강고화되어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아마 내부가 불안해서 이러한 몰아치기식 도발한다. 예. 이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뭐 이번 발사가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가 일단 채택이 됐고, 예. 아마 조만간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교육이라든지 대화라든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미국이 유일하게 북한에게 할 수 있는 대목은 개인, 다시 말해서 뭐 김여정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나 개인을 제대 대상에 더욱더 맹세하는 것, 또 그리고 기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대상 확대하는 것, 그 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통한 행동, 또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아마 지금은 이제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과 중국과의 교육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을 것 생각하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것은 직접적인 미국에 대한 침략, 군사적인 도발 침략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동을 미국이 하려면 맹분이 상당히 약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대북 압박 제재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안보 중시에서 예. 이 한미 동맹 이걸 통해 가지고 때론 북한 압박하고 때론 북한을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 입장을 수용하고 또 그리고 글로벌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 입장을 수용하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한미동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도 미국 입장을 따라야 되고 글로벌 이슈도 미국 입장을 따르려면 이것은 동맹이 아니고 종속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아마 상당히 폭넓은 이런 접촉을 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도 비록 북한의 이런 국제 기준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도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예.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최근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미국과 북한의 말싸움이 고조되다가 완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도발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다수 전문가들이 그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를 채택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외무성 보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보도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서 최하위 낮은 수준의 거거든요. 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 배격 운운하면서 힘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박차를 가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도 어떻든 간에 입장의 표명 형태 수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북한도 좀 더 관망 숨고르기 하지 않겠냐 일반데 거기에 대한 혀를 찌르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이라는 9월 15일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가지고 특별한 날도 아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볼 때 지금 이제 북한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랑 있어가지고 적어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 배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하면서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의 동북 방향 다시 말해서 일본의 동북 방향 3,700m 정도 날아갔다 하면 이걸 갖다가 콤파스를 갖다가 계속 이쪽 남쪽으로 조금 돌리면은 네. 이게 약 3,400, 500 정도 되는 괌 여기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일전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계획 운운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괌은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은 지금 이제 몰아치기식이 잠시 중단보다도 오히려 조만간에 유엔 총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 세계의 정상들이 다 모이고 특히 또 북한 또 외상인 이영우 외상 또 참여하는 거 알려져 있잖아요. 뭐 여기 가서 일단 말로서 또 대리가 되기를 하겠죠. 어떻든 간에 이런 유엔 총회의 밥상에 북한 핵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계속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뭐 네.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 북한, 중국 또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관계가 조금 더 약화하진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비록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예. 채택할 때 보통 이런 결의안 채택은 빠르면은 한 달, 예. 늦으면 3개월 걸린대. 이번에는 뭐 9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빠른 거는 뭐냐 했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 제재의 목소리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예. 또 그리고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큰 것은 아니지만도 적어도 원유가 그 대북 압박 제재에 있어서 제재 수단으로서 출발점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그 이 대북 제재 결의안 인구도 말이지 이렇게 또 도발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한미일 중심의 압박 제재 예. 여기 대해서 상당 부분 또 이 비판의 목소리 있을 수 있고 예. 또 지금은 이제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기만 하지 말고 좀 더 압박 제재에 크게 동참해라 이런 압박을 가할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북한의 핵 문제 이걸 가지고 한미 일대 예.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뭡니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행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이걸 막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편은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 우리 정부가 일본, 미국, 유엔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의 특수성 또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게도 지금 이제 북한 이런 핵 고도화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협력을 나름대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 상당히 바삐 움직여야 될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한미일 간의 공조에서 압박 제재에만 집중한다면은 방금 제가 한 대로 예. 신냉전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지금 문제 포지션, 노력, 전략 이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 달 11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라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 북한의 도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 정치적 이벤트 이 기간이 많이 했잖아요. 네. 일례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또 예.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고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이렇게 하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 생일, 또 그리고 구구절 같은 정권 예. 창건일,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당 창건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예. 심지어 지난 그 이 8월 이 할 때 북한 할 때는 그 갱술국지 통일 말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소위 말 강제적 합병 이 나라에서 일본에 갱을 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북한의 내부적인 이런 정치 일제라든지 대외 정치 일보다도 오히려 아무 정치 일정과 관계없는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일부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 관계 없는 날짜에 할 때는 적어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선제 타격 이것을 예. 피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10월 10일 날 북한의 당 창건이나 땅을 맞춰서보다도 아마 그 전후에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오늘 북한이 발사하는 이 중거리 예. 한도 미사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난 8월에 발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사거리가 늘어난 부분이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이제 미국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화성 13형.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ICBM으로서 3단 추진세를 가진 북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완성된 건 모르겠지만 어떤 데 간에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계로서 아마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서 남태평양으로 발사하는 적어도 만키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ICBM 한 번 더 발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한다면 10월 10일 전후 발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연속으로 도발을 감행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놀라면서도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네 하면서도 좀 둔감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이제 그 이 안보에 대한 예. 무력증이랄까요? 뭐 우려되는 대목이겠죠. 네. 그러나 그 이 정부가 오늘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NSC를 개최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네. 또 대응에 대해 가지고 이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우리 국민들도 여기 대해서 상당히 일종의 그 이 위기감이랄까요? 안보의식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은 할 것이다 저는 그걸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예. 이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도 또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는 주로 수출 주도 국가고 예. 또 그리고 뭡니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관광객에 대한 수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나치게 안보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예. 의식적으로 한편으로는 안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각심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런 수출 또 관광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이 뜬금없는 발사라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질 텐데요. 얼마 전에 배치됐고 작전 운용을 시작한 사드가 이런 북한의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 사드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 단거리 적어도 중거리라도
3,000km 사거리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늘 발사라는 것은 적어도 사거리가 3,700km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드는 이미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여기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그렇게 없다. 단지 눈, X밴드 레이더 네. 이것은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사일 이런 그 북한의 발사 사드 연관 짓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